저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자유롭게 숨을 쉬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커피를 마시고 길을 걸으면 아무도 제 뒤를 쫓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살아남기 위해 매 순간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방콕 공항이었습니다. 제 앞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북한 요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이 복도를 지나가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훑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평범한 관광객인 척 걸어야 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한 발, 두 발. 그들과의 거리가 좁혀질 때마다 등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들키면 끝이다. 북송되면 끝이다. 그 순간 누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돌아보니 한국 측 관계자였습니다. 그분은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꽉 쥐고 다른 쪽 출구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북한 요원들이 뒤늦게 뭔가를 눈치챘지만 이미 저는 안전한 구역에 들어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살았습니다. 이 믿기 힘든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아직 북한에 남아있는 이들에게 희망이 됩니다. 하지만 그 공항에 도착하기까지 저는 지옥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살얼음 위를 알몸으로 건너고 4층 건물에서 떨어지고 손가락이 잘리는 고통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은 회령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전말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고향은 함경북도 회령이었습니다. 중국과 맞닿은 국경 도시죠. 두만강 너머로 중국 마을의 불빛이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28해를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10살 때 고난의 행군 시기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후로 어머니와 여동생 셋이서 살아왔습니다. 배급은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공장은 멈춰 있었고 사람들은 살기 위해 장마당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저도 장마당에서 작은 장사를 했습니다. 중국에서 넘어온 물건들을 조금씩 사서 팔았습니다. 건전지, 라이터, 손전등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삶이었지만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살고 있었으니까요. 아침마다 김일성 초상화 앞에서 인사를 했습니다. 매주 토요일에는 생활총화자 비판 모임가 있었습니다. 나는 이번 주에 위대하신 장군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해야 했습니다. 누군가는 텔레비전을 볼 때 바른 자세로 앉지 않았다고 자아 비판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4년 어느 날이었습니다. 장마당에서 아는 형이 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USB 하나를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이거 집에 가서 혼자 봐. 절대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마. 집에 돌아와 낡은 노트텔 중국산 노트북에 USB를 꽂았습니다. 거기엔 한국 드라마가 들어있었습니다. 제목은 별에서 온 그대였습니다. 처음엔 그냥 신기했습니다. 화면이 너무 깨끗했고 사람들 옷이 화려했습니다. 그런데 보다 보니 이상했습니다. 드라마 속 사람들은 자유롭게 말하고 웃고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밤늦게까지 거리를 돌아다녀도 아무도 검문하지 않았습니다. 냉장고에는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진짜일까? 아니면 남조선 체제를 미화한 선전물일까? 하지만 계속 보게 됐습니다. 한 편, 두 편.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저쪽도 같은 민족인데 왜 이렇게 다르게 사는 걸까?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할까? 그날 밤 창밖으로 두만강 너머 중국 마을의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그 불빛이 예전과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작은 호기심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석 달 동안 저는 조심스럽게 한국 드라마를 봤습니다. 밤에만 커튼을 꼭 닫고 이어폰을 끼고 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장마당에서 아는 사람들이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USB를 나눠줬던 그 형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요즘 보이부에서 남조선 영상물 단속을 심하게 한다더라고 속삭였습니다. 보이부. 그 이름만 들어도 사람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집 앞에 검은 옷을 입은 남자 둘이 서 있었습니다. 멀리서 봤지만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저들이 저를 찾고 있다는 걸. 저는 뒷골목으로 돌아서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저 며칠 친구 집에 있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는 뭔가를 눈치채신 듯 한참을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조심해라. 그날 밤 저는 친구 집 옥상에 숨어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또 받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전화가 왔을 때 문자가 왔습니다. 동무, 우리가 할 이야기가 있소. 내일 보이부로 출두하시오. 손이 떨렸습니다. 보이부 조사를 받는다는 건 두 가지 중 하나였습니다. 감옥에 가거나 정치범 수용소로 가거나 가족도 함께 끌려갑니다. 3대가 멸족당합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본 것은 선전물이 아니었습니다. 진짜였습니다. 저쪽 사람들은 정말로 자유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상인가? 영상 하나 봤다고 사람을 죽이는 나라가 정상인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동시에 공포도 엄습했습니다.
저는 옥상 바닥에 휴대폰을 내던졌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화면이 깨지고 부품들이 흩어질 때까지 부쉈습니다. 그들이 휴대폰 위치를 추적할 수 없도록 새벽까지 옥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만강 너머 중국 마을에 불빛이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곳은 제가 살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결심했습니다. 도망가자. 살기 위해서.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그날부터 저는 탈출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돌아올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어머니와 동생을 다시 못 볼 수도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여기 남아있으면 모두가 죽습니다. 저라도 살아야 했습니다. 탈북은 계획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준비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보위부는 이미 저를 찾고 있었고 시간은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동안 숨어 지내며 정보를 모았습니다. 장마당에는 브로커들이 있었습니다. 돈을 주면 두만강을 건너게 해준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겐 돈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제가 가진 전부를 내놨습니다. 중국산 노트텔, 손목시계, 그리고 몇 년간 모은 위안화 조금. 브로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것만으론 부족해. 중국까지만 데려다 줄게. 그 뒤는 네가 알아서 해.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가족에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만약 제가 탈북한 게 들통나면 어머니와 동생도 연좌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해야 했습니다. 마지막 밤 집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마루에 앉아 계셨습니다. 달빛만이 방 안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우셨습니다. 말없이 우셨습니다. 제가 왜 왔는지 이게 마지막인지 아셨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 저 잠깐 중국 가서 돈 벌어올게요. 곧 돌아올게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어머니도 아셨을 겁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조심해라. 밥은 꼭 먹고. 동생은 자고 있었습니다. 20살이었습니다. 문틈으로 동생 얼굴을 봤습니다. 깨우고 싶었습니다. 안녕이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동생이 알면 동생도 위험해집니다. 그냥 지켜봤습니다. 한참을 어머니가 제 손에 무언가를 쥐어주셨습니다. 작은 첨보딸이었습니다. 열어보니 옥수수떡 몇 개와 위안화 몇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숨겨두셨던 돈이었습니다. 이거라도 가지고 가라. 어머니, 살아라. 그게 효도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어머니의 마른 등에서 뼈가 만져졌습니다. 언제 이렇게 야위셨을까? 제가 몰랐던 세월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꼭 다시 올게요.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자정이 지나 집을 나섰습니다. 돌아보지 않으려 했지만 결국 돌아봤습니다. 어머니가 문 앞에 서 계셨습니다. 손을 흔들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냥 서 계셨습니다. 그 모습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브로커와 약속한 장소로 갔습니다. 두만강 상류 쪽 야산이었습니다. 브로커 외에 3명이 더 있었습니다. 모두 저처럼 도망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은 순찰이 11시에 지나간다. 11시 30분에 출발한다. 그때까지 소리 내지 마. 어둠 속에서 기다렸습니다. 멀리서 두만강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강만 건너면 중국입니다. 그 강만 건너면 자유입니다. 하지만 그 강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얼음은 제 목숨을 걸어야 하는 얇은 얼음이었습니다. 옷 벗어. 브로커의 말에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섭씨 영하 15도. 한겨울 밤이었습니다. 얼음이 얇아. 무게를 최대한 줄여야 해. 옷 입고 가다가 물에 빠지면 얼어 죽어.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옷을 벗었습니다. 속옷만 남기고 전부. 바람이 살을 내는 것 같았습니다. 이가 덜덜 떨렸습니다. 저기 보이는 나무까지 일직선으로 뛰어. 절대 멈추지 마. 멈추면 얼음이 깨진다. 총소리 들려도 뛰어. 알았지? 브로커가 먼저 출발했습니다. 우리도 뒤따랐습니다. 두만강이 얼음 위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얼음이 삐걱거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천천히 걸었습니다. 아니, 걷는 게 아니라 미끄러지듯 움직였습니다. 더 빨리 움직여. 브로커가 앞에서 속삭였습니다. 속도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화드득.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였습니다. 발 아래로 금이 가는 게 보였습니다.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뛰어. 지금 당장. 우리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발바닥에 얼음이 찢어지는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날카로운 얼음 조각이 맨발을 베었습니다. 피가 났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뒤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한 사람이 물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얼음을 붙잡으려 했지만 얼음은 계속 깨졌습니다. 도와주세요. 멈춰야 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면 저도 빠집니다. 계속 뛰어. 멈추지 마. 브로커의 외침에 다시 앞을 봤습니다. 뒤에서 비명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지금도 그 사람 얼굴이 기억납니다. 죄책감은 평생 지울 수 없을 것입니다. 강 한가운데쯤 왔을 때였습니다. 멈춰. 멀리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우리를 비췄습니다. 북한 국경 경비대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안 서면 쏜다. 탕, 탕.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총알이 얼음을 뚫고 들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귀 옆으로 뭔가가 지나갔습니다.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뛰어. 거의 다 왔어. 폐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다리가 풀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앞 사람의 등만 보고 뛰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땅이었습니다. 얼음이 아닌 흙이었습니다. 중국 땅이었습니다.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하늘을 봤습니다. 같은 하늘인데 다르게 보였습니다. 살았다. 브로커가 옷가방을 던져줬습니다. 빨리 입어. 여기도 안전한 곳 아니야. 중국 공안이 순찰 돈다. 얼어붙은 몸으로 옷을 입었습니다. 발은 피투성이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공포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두만강 너머로 북한 땅이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계신 곳, 동생이 자고 있는 곳,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곳. 가자. 시간 없어. 중국 땅을 밟았지만 자유는 아직 멀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중국에 왔지만 자유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브로커는 저를 연길 근처 조선족 마을로 데려갔습니다. 낡은 공장 숙소에 저를 포함해 탈북자 5명이 숨어 지냈습니다. 낮에는 절대 밖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중국 공안에 잡히면 바로 북송됩니다. 북송되면 정치범 수용 소행입니다. 생활비를 벌어야 했습니다. 밤에만 일할 수 있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했습니다. 신분증이 없으니 임금은 중국인의 3분의 1도 안 됐습니다. 하루 15시간씩 일해도 먹고 사기 빠듯했습니다. 2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새벽에 일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골목을 지나는데 순찰차가 나타났습니다. 중국 공안이었습니다. 거기서 본능적으로 뛰었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쫓아왔습니다. 골목을 빠져나가 건물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2층, 3층, 4층. 옥상으로 가는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막다른 길이었습니다. 나와. 안 나오면 쏜다. 계단 아래에서 고함이 들렸습니다. 창문을 봤습니다. 4층이었습니다. 뛰어내리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잡히면 북송됩니다. 북송되면 확실히 죽습니다. 창문을 열고 밖을 봤습니다. 아래에 뭔가가 쌓여 있었습니다. 건축 자재 같았습니다. 저기에 떨어지면 혹시 살 수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문이 박차고 열렸습니다. 저는 뛰어내렸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순간이었지만 영원 같았습니다. 땅이 다가왔습니다. 쿵.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온몸이 으스러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하늘이 보였습니다. 팔을 움직여봤습니다. 움직였습니다. 다리도 움직였습니다. 살았다. 제가 떨어진 곳은 모래더미였습니다. 건설 현장용 모래였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조금만 옆으로 떨어졌어도 시멘트 바닥이었습니다. 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공안들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아팠지만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며 뛰었습니다. 어떻게 도망쳤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다른 숙소로 옮겼습니다. 몸을 회복하는데 한 달이 걸렸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졌고 온몸이 멍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갈 수 없었습니다. 신분증이 없으니까요. 돈이 필요했습니다. 한국으로 가려면 더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건설 현장 일은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목재소 일을 구했습니다. 밤에 나무를 자르는 일이었습니다. 사고는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전기톱으로 나무를 자르고 있었습니다. 피곤했습니다. 잠깐 정신이 흐려졌습니다. 그 순간 톱이 미끄러졌습니다. 으아악.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왼손 새끼손가락과 약지가 잘려나갔습니다. 피가 쏟아졌습니다.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동료들이 저를 불법 진료소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자격증 없는 중국인이 운영하는 곳이었습니다. 돈이 없다고 하니까 마취도 안 해줬습니다. 소독만 하고 꿰맬게. 참아. 식염수로 상처를 긁어냈습니다. 이 세상의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또 질렀습니다.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나기를 반복했습니다. 손가락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왼손을 보면 그날이 떠오릅니다.
중국에서의 1년은 지옥이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여기서는 평생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걸. 저는 한국으로 가야 했습니다. 진짜 자유를 얻기 위해서. 중국에서 1년 반을 버텼습니다. 손가락 2개가 없어도 일했습니다. 한국으로 가기 위한 돈을 모았습니다. 브로커를 통해 연락이 왔습니다. 태국 경유해서 한국으로 보내줄 수 있어. 1,500달러.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았습니다. 1년 반 동안 한 끼를 굶어가며 모은 돈이었습니다. 좋습니다. 가겠습니다. 중국에서 라오스로, 라오스에서 태국으로 이동했습니다. 미립국 루트였습니다. 산을 넘고 정글을 지났습니다.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같이 가던 사람 중 한 명은 말라리아에 걸려 죽었습니다. 방콕에 도착했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한국 대사관으로 가면 돼. 하지만 조심해. 북한 요원들이 공항에 있어. 탈북자들을 감시하거든.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잡힐 수도 있다는 것이. 어떻게 해야 하죠? 변장하고 가. 관광객처럼 행동해. 절대 두리번거리지 마. 그들은 불안해하는 사람을 찾아내. 머리를 깎고 선글라스를 샀습니다. 관광객처럼 보이는 옷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공항 가는 날이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공항 입구로 들어섰습니다. 사람들이 붐볐습니다. 저는 평범하게 걸으려 애썼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때 봤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두 남자가 복도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동양인이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훑고 있었습니다. 북한 요원이다. 온몸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멈춰서는 안 됐습니다. 멈추면 의심받습니다. 계속 걸었습니다. 모자를 더 깊이 눌러섰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10m, 5m. 그들 옆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들키지 마. 제발 들키지 마.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한 발, 두 발. 그들과의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등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순간 한 요원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뭔가를 의심하는 듯 했습니다. 동료에게 뭐라고 속삭였습니다. 끝났다. 다리가 풀렸습니다. 하지만 계속 걸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안 됐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중년의 남자였습니다. 한국인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꽉 쥐고 다른 쪽으로 걸었습니다. 저기요. 조용히 하세요. 저 따라오세요. 한국말이었습니다. 한국 대사관 관계자였습니다. 그는 저를 다른 출구로 이끌었습니다. 직원 통로였습니다. 뒤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북한 요원들이 뭔가를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빨리요. 복도를 뛰었습니다. 문을 지나 안전구역에 들어섰습니다. 그곳에는 한국 국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참았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집으로 갑시다. 집, 대한민국, 자유. 그렇게 저는 마침내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처음 한국 땅을 밟았을 때의 느낌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눈물이 났습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살았다는 안도감, 자유를 얻었다는 감격, 그리고 여기까지 오기 위해 잃어버린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하나원 북한 이탈 주민정착지원 사무소에서 석 달을 보냈습니다.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신호등 앞에서 차들이 멈춥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편의점에 들어가면 먹을 것이 가득합니다. 돈만 있으면 밤 12시에도 라면을 살 수 있습니다. 지하철을 탈 때 검문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인터넷이었습니다. 휴대폰으로 뭐든지 검색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를 비판하는 글도 있었습니다. 대통령을 욕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처음엔 무서웠습니다. 이 사람들 잡혀가지 않나? 하지만 아무도 잡혀가지 않았습니다. 그게 자유였습니다. 하나원을 나온 뒤 서울에서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정부 지원금으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된 집이 생겼습니다. 처음으로 자유롭게 잘 수 있는 곳이 생겼습니다.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손가락 2개가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습니다. 물류센터에서 상품을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제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첫 월급을 받던 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면서 울었습니다. 이게 제 돈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편의점에 가서 컵라면을 샀습니다. 그냥 먹고 싶어서 산 것이었습니다.
누가 뺏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신고당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제가 원해서 산 것이었습니다. 적응하는 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빨리 걷고 빨리 말했습니다. 저는 따라가기 힘들었습니다. 모르는 단어도 많았습니다. 배달 앱, 카카오톡, 이체. 배워야 할 게 너무 많았습니다. 가끔 밤에 악몽을 꿉니다. 두만강을 건너다 얼음이 깨지는 꿈, 보이부에 잡히는 꿈. 깨어나면 식은땀이 흘러 있습니다. 하지만 창밖을 보면 서울의 불빛이 보입니다. 그러면 안심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이라고. 저는 자유롭다고. 가장 가슴 아픈 건 가족입니다. 어머니와 동생은 북한에 계십니다. 연락할 수 없습니다. 제가 탈북한 걸 알면 연좌제로 고통받을 겁니다. 그게 가장 큰 죄책감입니다. 제가 자유를 얻기 위해 가족을 버렸다는 것. 하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북한이 변하면, 언젠가 통일이 되면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날까지 여기서 잘 살아가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에는 자유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만강을 건너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이야기가 희망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얻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연하게 누리는 모든 것, 자유롭게 말하고, 자유롭게 걷고, 자유롭게 꿈꾸는 것. 그것이 누군가에겐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유의 소중함을 기억해 주세요.